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신 신동원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뷰를 시작하기 앞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신경외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 신동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경외과에서 주로 하는 수술은 뇌종양 수술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한 70명에서 100여 명 정도 뿐인 상당히 좀 드문 그런 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제 처음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저는 의사를 꿈으로 이렇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공부해 본 적은 사실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과에 갈지 그제서야 이제 나중에 좀 뒤늦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또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의대에 가는 것도 괜찮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고, 사실 저는 주변에 의사가 있지는 않아가지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전문직을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의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뇌와 신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그 중에서도 신경외과를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시다시피 이제 뇌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제 밝혀진 게 되게 별로 없죠. 게다가 이제 신경외과에서도 뇌 영역은 한 분야이긴 하지만 사실 인기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제 응급수술도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복잡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더 흥미를 좀 갖기도 하고, 그다음에 뇌라는 게 좀 심오하고 복잡한데, 그게 이제 제가 학생 때 사실 수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뭔가 깊게 파고 하나 가지고 되게 몰두하고, 근데 좀 비슷한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좀 많이 끌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턴으로 처음 환자를 만나셨을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인턴은 보통 3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3월부터 한 4월, 5월은 되게 이제 술기라든지 뭔가 체혈, 그다음에 환자한테 뭔가 몸에 직접적으로 행해야 되는 행위들이 손에 익지가 않고 어색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번 기억나는 건 이제 정맥 주사로 바로 약제를 줘야 되는 그런 환자가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 혈관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정확하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3번 주사를 서로 다른 곳에 꽂았는데 약을 제대로 사실 그때 못 줬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도 환자분이 그렇게 크게 화내지 않으시고 그냥 누구나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잘 넘겨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좀 고마웠던 마음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실수를 탓하지 않고 따뜻하게 이제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또 의사로서 한층 성숙해질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외과 수술은 대체로 오래 걸리고 정교한 손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술에 대한 부담과 긴장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수술은 사실 해도 계속 부담되고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조금만 실수하면은 환자한테 큰 위해를 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수술이라는 게 상당히 정교한 손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하죠. 그런 부담이나 긴장 같은 경우에는 극복하는 방법은 심적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보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하고, 수술도 예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머릿속으로 트레이닝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 모형 같은 걸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수술 영상을 보면서 또 참고하기도 하고 하면서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그림을 그려요, 머릿속으로. 그러고 진행을 하면은 긴장은 물론 되지만 아무래도 머릿속에 이렇게 계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좀 덜 하는 건 있죠. 교수님께서 하시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시경 수술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수술은 아니고요. 원래 1900년대 초반 혹은 1890년대부터 사실 머리에 내시경을 넣는 거는 끊임없이 시도가 되기는 했었는데, 다만 이제 구체화되고 이제 저희가 뇌하수체라는 이제 머리에 특정한 이제 호르몬 나오는 분비되는 영역에 코를 통해 가지고 내시경 수술을 하기 시작해서 그게 활성화가 된 거는 사실
2000년대 한 중반, 한 2010년 한 그 정도 때부터 이제 조금씩 활성화가 돼서 정말로 이제 꽃을 피운 거는 2010년대 후반 정도부터 꽃을 피웠고요. 지금이야 뭐 사실 워낙 대중화가 돼서 어느 병원을 가든지 간에 내시경 수술하는 의사분들이 한 분씩은 꼭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흉터가 겉으로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약간 접근, 뭔가 머리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머리숱을 막 다 잘라야 될 것 같고 뭔가 흉지는 걸 걱정되고, 그렇지만 코로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코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갖게 되는 부담감도 좀 덜한 건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이 점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신경외과에서 내시경 수술이 어떤 방식으로 더 발전하고 적용 방식이 확대될 수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가 예전에는 수술을 할 때 의사가 조금 더 수술을 하기 용이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내시경 수술은 상대적으로 절개 범위는 좀 작게 하면서 내시경으로 360도 파노라마 뷰를 보면서 이제 넓게 보는 수술인데, 장점과 단점은 사실 명확하게 있어요. 내시경 수술은 아무래도 한계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그런 원근감 같은 게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내시경 수술은 전반적으로 다 수술 범위가 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가까운 데서 하는 거랑 저기 멀리서 하는 거랑 기구 같은 것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지혈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기술적인 것들이 극복하기가 아직까지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제 생각에는 요즘 워낙 로봇 수술 같은 것들이 워낙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내시경 수술과 로봇 수술이 좀 접합돼서 더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참고로 이제 경안화 두개조 접근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눈을 째가지고 눈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뇌수술을 하는 게 한 2010년 후반부터 조금씩 이제 활성화가 좀 됐어요. 그 전도 원래 있었던 수술법인데, 근데 그거에 이제 선두가를 하는 게 한국 의사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되게 우리나라가 전도 유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은 언제셨나요? 제가 수술한 환자가 잘 깨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외래로 와가지고 환자가 멀쩡해진, 그 다음에 본인이 불편했던 게 수술로 인해서 아니면은 뭐 어떠한 치료로 인해서 나아졌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럼 사실 그걸로 저는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뭐 물론 수술이 어렵고 수술 시간이 오래된 환자들이 아무래도 더 보람된 거는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죠. 그래도 모든 환자들이 다 어쨌든 와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의사로서 항상 보람을 느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외과 의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덕목은 무엇인가요? 신경외과는 병역이 좀 많이 나뉘어져 있어서 사실 파트에 따라서 조금씩 요하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기는 한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덕목은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신경외과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없으면은 워낙 뇌손상 환자라든지 척수손상 환자들은 워낙 절망적이기도 하고 삶의 질이 확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이해하고, 내 일도 힘들고 나도 피곤하고 그런데 그런 환자들을 이해할 여유가 분명히 또 잘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밑바탕에는 그래도 환자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항상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어야지 신경외과 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힘들더라도 좀 그 안에서 조금이나마 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의사로서 본인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가 천주교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주말마다 이제 성당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 가치관이 어느 정도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사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변수들이 일정했으면, 그 다음에 그런 변수들이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면이라는 항상 그런 걸 기도를 하거든요. 적어도 내 환자한테만큼은 내가 그냥 환자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리고 남은 거는 하늘에 맡기자.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신경외과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느끼기에 신경외과 의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일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좀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남한테 기대기보다는 남을 오히려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경외과를 하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좀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신경외과는 1년에 전문의가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상당히 이제 희소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남들은 다 예를 들어서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이런 식으로 인기 있는 과, 돈 많이 버는 과를 하지만 신경외과처럼 또 약간 나만의 길을 걷고 싶다, 그런 분들이 하면은 아마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갈수록 신경외과 의사의 가치, 사회적 가치, 그런 것들은 아마 계속 상승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나이가 다들 많아지고 고령화 사회가 될 거고, 그러면은 신경외과에 와가지고 진료를 보시는 환자분들도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신경외과가 상당히 미래적으로도 상당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자기만의 길을 걸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